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의 문제점조차 볼 수 없는 눈. 77전 이완우. 끝내 여인은 오지 않았다. 오늘따라 무언지 알 수 없는 급한 마음결에 서둘러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렸건만 흥청거리던 장터에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고 장꾼들이 저마다 장마당을 정리할 때까지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에 그림을 내다 팔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발길을 걸은 적이 없는 여인의 부재도 이상한 일이었고, 평상시 여인을 기다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 장수 사내의 마음도 이상한 일이었다. 여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그림을 팔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사내는 생각했다. 그깟 그림 좀 못 팔면 어떠냐고 위안도 했다. 어차피 술을 마시기 위해 팔려던 그림인데 한 번쯤 술 좀 마시지 않으면 어떠냐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서도 사내는 선뜻 자리를 걷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오가는 행위는 물론 장꾼들도 자리를 파한 장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 남아있던 사내는 등롱을 켠 주막을 보며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사내는 씁쓸한 웃음을 띠며 허전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내에게 그림은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다. 사내는 돈이 필요하면 그림을 그렸고 돈이 생기면 술을 마셨다. 그렇지만 사내는 그림 그리기에 정성을 기울인 적이 별로 없었다. 늘 술에 취해 살았고 술에 취해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도 그림은 꾸준히 팔렸다. 물론 그림을 산 사람은 대부분 여인이었지만 이따금 호기 어린 양반들까지 고객이 되기도 했다. 사내는 늘 그림값을 터무니없이 불렀다. 사내의 그런 행동이 양반들의 허영기를 자극했는지는 몰라도 대개는 군소리 없이 그림을 사가곤 했다. 이 그림값 얼마면 되겠는가? 사는 사람 마음이지 파는 사람 마음이요? 주고 싶은 대로 주시오. 오지 않은 여인 때문이었을까? 무슨 심사가 뒤틀리는지 그림을 사러 온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허, 이 사람 대포 한 잔이면 되겠는가? 그제야 사내는 손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비였다.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알아뵙지도 못하고. 갑자기 사내가 공손한 태도로 예를 갖추었다. 이 사람 오랜만에 온 벗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섭섭하구먼. 오늘도 선비의 차림은 창의에 갓을 쓴 간편한 차림이지만 기품이 있어 보였다. 학창의를 입으시라니까. 나으리 고집도 참 대단하십니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한 사내가 장거리 주막으로 들어가며 선비에게 핀잔을 주었다. 허허, 그런 자네야말로 왜 누더기만을 입고 다니는가? 나으리도 참 이게 왜 누더기입니까? 한참은 더 입을 수 있는 두루마기인데. 20년은 더 차이가 있을 선비와 사내는 막역한 사이로 보였지만 막상 주막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술을 주고받을 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선비는 자네 마음을 속일 필요는 없네. 혼잣말처럼 웅얼거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선비의 뒷모습을 향해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선비가 남기고 간 말을 되뇌면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니라고 애를 써 부정해 보았지만 온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음. 이제 사내는 떠오르는 여인의 모습을 굳이 지우려 하지 않았다. 능나비단으로 지은 반해장저고리와 폭이 넓고 길어 풍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던 화려한 치마. 여인의 모습은 사치스러우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을 사러 올 때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여염집 여자들이 주로 입는 치마 저고리와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은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사내는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여인이 그림값을 물을라치면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러운 말투로 은 오전이요. 했다. 은 오전이면 쌀이 5말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여인은 군말 없이 그림을 사곤 했었다. 선비가 돌아간 뒤 한참 동안 멀거니 제자리에 서 있던 사내는 밤길을 재촉하여 집으로 갔다. 집은 누추하였다. 누군가 살다가 떠나버린 빈집의 행랑채를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손을 본 후 기거하는 움막 같은 곳이었다. 아랫목에는 이부자리가 그대로 깔려 있고 윗목에는 화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사내는 부엌으로가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는 화구를 정리한 다음 선비가 선물한 옥판전을 펼쳤다. 옥판전은 윤기가 나고 정교하며 질이 단단하고 두꺼운 고급 선지로 가격이 비싸 사용하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던 것이다. 사내는 눈을 감고 손으로 옥판전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옥판전의 질감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사내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진지한 자세였다. 이윽고 사내가 붓을 꺼내 들었다. 면상필이었다.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그릴 요량이었다. 드디어 사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을 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지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마에도 땀이 맺히고 있었다. 그래도 사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몇 시즌이나 흘렀는지 초가을의 짧지 않은 밤이 지나고 밖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내의 화폭에는 별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그리던 옥판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새 옥판전을 펼쳤다. 이제 옥판전도 몇 장 남지 않았다. 방 여기저기에 밤새 사내가 찢어버린 종이 뭉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사내는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다. 몇 장의 종이들이 더 찢어져 나간 후 사내는 바닥에 누워버렸다. 원하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사내는 오히려 즐거웠다. 과거 공부를 그만둔 이후 무엇에 이처럼 정성을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사내는 어린 시절처럼 의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경주 최가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내는 아버지처럼 관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글 공부를 했다. 역학은 물론 법률 천문 등의 공부를 어린 나이에 시작하였다. 역학은 신비로웠고 법률은 흥미로웠으며 천문은 오묘하였다. 사내는 자신의 탄생을 알기까지는 열심히 꿈을 키워나갔다. 그런 사내를 어머니는 못마땅해 했다. 자신의 아들이 글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나 또래 아이들보다 총명하여 글 공부가 앞선다는 사실은 음지에서만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에는 좌절하고 말 아들의 운명이 가슴 아파서 어머니는 글 공부하는 사내에게 늘 싸늘하게 대하곤 했다. 사내는 사내대로 그런 어머니가 불만이었다. 어쩌다 집에 들르던 아버지, 생계를 위하여 늘 남의 집 일을 다녀야 했던 어머니. 사내에게 과거 공부는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사내에게 글 공부는 꿈을 키우는 희망이었으며 즐거운 일이었다. 사내의 글 공부는 그렇게 몇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사내는 결국 과거를 보지 못했다.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있던 사내는 다시 일어나 화선지 앞에 앉았다. 사내의 붓이 움직일 때마다 이어지는 선들.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었다. 몇 시즌이 지났을 무렵 사내는 붓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서산에 걸려있는 해를 가늠하더니 이내 바랑을 걸머매고 길을 나섰다. 여인의 색을 얻기 위해서였다. 사내는 길을 걸으면서도 나뭇잎이며 풀이며 꽃 등 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예사로이 보아 넘기지 않았고 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사내는 어렵지 않게 길가에서 몇 개의 색을 얻었다. 아직 푸른색을 띠고 있는 풀과 막 피어난 연붉은 꽃은 여인의 옷을 나타내면 될 것이었다. 문제는 여인의 얼굴색을 얻는 일이었다. 주로 산수화를 그리던 사내가 얼굴색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산수화에 쓰이는 색은 풀잎이나 소나무 잎 또는 몇 가지 재료들을 섞어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먹의 농담을 통해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색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내가 그림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 사내에게는 붉지도 창백하지도 않은 여인의 얼굴을 나타낼 색이 필요했다. 사내는 마을을 벗어나 논둑으로 접어들었다. 꽃이 없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꽃은 여인의 얼굴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붉었다. 사내는 논둑을 지나 들판으로 나갔다. 큰 개울과 맞닿아 있는 들판은 지난 여름 장마 때 쓸려나간 곳으로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다. 보라색의 들국화, 피다감한 개똥참외꽃, 갖가지 이름을 알 수 없는 풀과 들꽃들. 그러나 정작 사내가 찾는 색은 눈에 띄지 않았다. 꽃과 풀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여인의 얼굴을 나타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 사내는 바위에 걸터 앉았다. 어느 사이 달이 떠올라 있었다. 보름 무렵인지 달빛이 꽤 밝았다. 무심코 던져져 있던 사내의 눈길이 물속에 잠겨있는 돌에 멈추었다. 순간 사내의 눈이 빛났다. 사내는 달려가 돌을 꺼내들었다. 엷은 얼굴색의 돌멩이. 사내는 돌을 움켜쥔 채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논둑길을 달리면서 몇 번을 넘어져도 사내는 기뻤다. 이렇게 쉽게 여인의 얼굴색을 얻은 것은 행운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사내의 몸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사내는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돌을 깨기 시작했다. 돌절구를 잘 닦아낸 다음 돌을 넣고는 망치질을 했다. 돌은 생각보다 잘 깨지지 않았다. 돌을 잡고 있던 손에서 피가 흘렀다. 그래도 사내는 쉬지 않고 망치질을 계속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가는 채를 가져다 돌가루를 걸렀다. 돌가루가 걸러지고 남은 돌들은 다시 절구질을 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사내의 솜씨는 꽤 익숙해 보였다. 돌가루 만들기가 끝이 난 새벽녘이야 잠이 든 사내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사내는 허기를 느꼈다. 술을 마셨을 뿐 하루가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림에 몰두했다는 것을 생각해낸 사내는 자신이 몹시 대견스러웠다. 밥을 짓기 위해 사내는 부엌으로 가 쌀 항아리를 열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항아리에는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내는 냉수 몇 사발로 허기를 속인 뒤 다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림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이제 색을 입히고 마지막 손질만 하면 되었다. 사내는 주발을 가져다 전날 구해온 풀잎과 꽃잎들을 분리해 넣은 다음 그것들을 잘게 찧었다. 그리고는 원하는 색이 나오도록 물을 섞었다. 각 주발마다 색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사내는 그림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면상필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면상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림에 대한 사내의 정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세밀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채색필을 사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사내가 얼마나 그림에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시간도 좋기 너댓 배는 더 걸릴 터였다. 그림 구석구석까지 사내의 손길이 일일이 닿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여인의 모습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치마와 저고리, 틀어올린 머리까지. 이제 남은 것은 여인의 얼굴뿐이었다. 사내는 지난밤에 만들어 놓은 돌가루를 주발에 부었다. 그러다 순간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제 만든 색이 아니었다. 희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던 돌가루의 색은 흰색에 가까워져 있었다.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의 색의 미세한 변화를 사내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사내는 그리던 그림을 멈추고 다시 길을 나섰다. 벌써 들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루가 오고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내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머리를 들어 크게 기지개를 켠 다음 산으로 향했다.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것이라면 사내는 밭을 지나 산등성이를 넘어 공동묘지로 갔다. 사내는 계속 공동묘지를 거슬러 올라갔다. 공동묘지 끝에 다다랐을 때 사내는 흙을 파기 시작했다. 황토였다.
사내는 흙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 넣어 맛을 보기도 했다. 여기저기 흙을 파낸 흔적이 늘어가도 사내의 흙파기는 좀채 그치지 않았다. 가까이서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좋은 색의 흙을 구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술시가 지날 무렵 사내의 작업은 끝이 났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사내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 사내의 마음은 온통 그림에 가 있었다. 황토와 돌가루와 물의 혼합도 떠올려보고 그동안 그림에 대한 자신의 태도도 반성하였다. 세상을 조롱하듯 마구 그려 팔아치운 그림들. 은 오전씩이나 받아 고작 술을 마신 게 전부였던 자신의 생활. 사내는 그간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이번만은 제대로 된 그림을 여인에게 주고 싶었다. 사내는 손으로 날짜를 꼽아보았다. 돌아오는 장날에 그림을 가져가려면 여유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사내는 다름질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발길은 허공에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사내는 자꾸만 느려지는 다리에 힘을 주려 애를 썼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에는 버려진 허수아비처럼 논 구석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한동안 사내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다. 며칠 과로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내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일이었다. 밥을 먹는 날보다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더 많았던 사내는 20대 초반인 나이보다 몇 년은 더 들어 보였다. 사내의 모습은 볼품없이 왜소하고 초라했다. 깎지 않은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장가도 들지 않았으면서 틀어올린 상투와 낡은 갓, 누더기에 가까운 두루마기. 사내의 행색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다. 사내의 그런 행색은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기 시작한 10몇 살 때부터 계속된 것이었다.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죽지 못했으므로 세상을 조롱하며 살기로 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으므로 상투를 틀고 갓을 써 장가를 든 듯이 살기로 했다. 사내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두어 걸음 만에 사내는 다시 쓰러졌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치 생존을 위한 본능처럼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내의 행위는 밤을 새우며 계속되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사내는 다시 색을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그릇에다 물을 조금 부은 다음 돌가루와 황토를 섞어가며 색을 관찰했다. 색이 만들어지면 붓에 찍어 종이에 바르고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사내는 같은 작업을 한 시즌가량 반복한 뒤에야 비로소 색을 얻었다. 색을 얻자마자 사내는 붓을 들어 여인을 완성해 나갔다. 작업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림을 마친 사내는 곧 잠이 들었다. 잠을 잤다기보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던 사내는 아침 일찍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사내는 장터로 나가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다. 장터로 나가면서도 사내는 내심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난번 장마당에 나타나지 않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사내는 늘 하던 대로 같은 자리에 짐을 풀었다. 여인의 그림도 걸었다. 여인의 그림이 걸리자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산수화가 걸려있던 자리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 사내는 그림 옆에 앉아 여인을 기다렸다. 그동안 팔아먹은 그림에 대한 죄스러움을 갚기 위해서라도 여인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은 여인에 대한 부끄러움과 흠모의 마음이었다. 함부로 그림을 그리고 터무니없는 그림값을 부르던 부끄러움과 여인을 향한 흠모의 마음. 군데군데 점심을 먹으러 간 빈 점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내는 땅에 막대기를 세워 해그림자로 시간을 가늠해 보았다. 오시는 좋게 되었을 터였다. 시장기를 느꼈으나 그냥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제 한 시즌 내로 여인이 올 것이다. 가슴이 벅차올라 사내는 눈을 감았다.
이 그림 얼마인가? 그림을 사려는 돈 많은 양반 나리일 터였다. 팔지 않소이다.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던 사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뭐라? 팔지도 않을 그림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환쟁이 따위와 언성을 높여봐야 별 이익이 없을 것이기에 채통을 지키려 애를 쓰는 양반의 목소리에 노기가 꿈틀대고 있었다. 살 사람이 있소이다. 사내도 결코 지고 말 태세는 아니었다. 네 이놈,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꿈틀대던 양반의 노기가 참을성도 없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사내는 별 동요의 기색 없이 눈을 떠 채통도 지키지 못한 채 노기에 떨고 있는 양반을 쏘아보았다. 이놈이 그래도 내가 노려보면 어쩔 것이냐? 소인 따위가 어쩌겠소이다. 사내도 물러서지 않고 이죽거렸다. 그래도 이놈이 양반의 노기가 이번에는 손으로 옮겨왔다. 양반의 손이 앉아있는 사내의 뺨을 갈겼다. 벌떡 일어나 양반을 노려보는 사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순간 사내의 머리에 여인이 떠올랐다. 사내는 크게 숨을 내쉰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참는 것은 처음이었다. 얼마면 되겠느냐? 양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노기가 등등했다. 금 한 양 내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여전히 양반을 향한 저기를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있었다. 금 한 양이라. 금 한 양이 무언지는 아느냐? 내깐 놈이. 그만 양이면 쌀이 10가마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싫으면 그만두시오. 사내는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양반의 발길이 사내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방비 상태로 얼굴에 발길질을 당한 사내는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양반이 신고 있던 태사에도 멀리 날아갔다. 날아간 태사의 때문이었는지 양반의 노기는 좀채 누그러들지 않았다. 양반은 쓰러져 있는 사내에게 계속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나 사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림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발길질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내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제풀에 지쳐버린 양반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에야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옆구리를 움켜쥐며 일어선 사내의 얼굴에는 벌겋게 피가 뭉친 자국이 보였다. 사내는 몇 번 받은 기침을 했다. 그럴 때마다 입안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사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몸을 추스르고 갓을 고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나타났다. 사내는 얼른 여인의 모습을 살폈다. 여느 때의 외출과 다르지 않은 수수한 차림의 여인에게서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최소한 지난번 여인의 불참이 어디가 아파서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사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사내는 여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이 그림 얼마지요? 은 오전이오. 그러면 여인은 두말 없이 은 오전을 꺼내주고 그림을 가져가리라. 그러나 사내의 바람에 가까운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 그림 얼마지요? 대신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였다. 뜻밖의 상황에 사내는 크게 당황하여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에 온화하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림에 실망해서인지 여인은 차갑고 싸늘하게 돌아섰다. 사내는 한참 동안 사고 기능이 정지된 채로 고장이나 멈춰버린 기계처럼 여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허망했다.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었건만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사내는 혼란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군말 없이 사가곤 하던 여인이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사내는 결심한 듯 그림을 찍기 시작했다. 그림의 흔적을 알 수 없을 때까지 찢은 그림을 찍고 또 찢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더 이상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고 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사내의 빈자리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하는 눈길이 있었다. 사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사내에게 그림은 삶의 의미가 되지 못했고 생계의 수단이 되지도 못했다. 사내의 생계는 거렁뱅이가 되어 얻어먹는 술 몇 잔이면 충분했다. 그것도 아니면 아무 자리에나 끼어 시비를 붙으면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흠씬 사내를 두들겨 패고는 쓰러져 있는 사내에게 몇 푼씩의 돈을 던져주곤 했다. 사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로 살았다. 술이 깨면 또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잠을 잤다. 사내는 처음 집을 나왔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처음 선비를 만나던 날도 그랬다. 온종일 술에 취해 장거리를 배회하다가 드디어는 사람들의 발길질을 받고 있을 때였다. 선비가 좌중을 정리하고 술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지만 사내는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에 대한 분노가 선비에게로 향했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사내는 선비를 향하여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그러나 술값을 계산한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혼자 악다구니를 하던 사내는 선비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선비를 노려보았다. 앉거라. 선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누가 술값 내달라고 했소? 사내의 말은 도전적이었다. 세상에 불만이 많은 눈빛이로구나. 왜 술값을 내줬냐 말이오? 사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허허 그놈. 그러면 갚으면 될 것이 아니냐. 알겠소. 갚겠소. 그래. 어찌 갚겠느냐.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돈을 갚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말해보아라. 사군자를 칠 수 있소. 사군자는 나도 칠 수 있느니라. 그림을 그릴 줄 아오. 사내는 오기를 부리고 있었다. 그림이라. 그렇게 하자꾸나. 따라오너라. 사내의 불손하고 맹랑한 태도에도 선비는 노여워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내도 선비를 따랐다. 선비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문간에 청사초롱이 걸려있는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지만 그곳이 기생집이라는 것쯤은 사내도 알고 있었다. 주인인 듯한 여자가 선비를 맞았다. 조용한 방이 있는가. 예, 나으리. 지필묵을 준비해주게. 잠시 후 지필묵이 사내 앞에 놓였다. 사내는 먹을 간 다음 망설이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갔다. 사군자를 쳐보았을 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내였으나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제 일각도 걸리지 않았다. 사내는 구름이 걸려있는 산을 그린 다음 우아이등선이라 써넣었다. 글을 배운 적이 있더냐. 예. 어느새 사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없었다. 신선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 앞으로는 그림을 그려보거라. 거기에 내 길이 있을 성쉽구나. 이 그림은 내가 사도록 하마. 선비는 흡족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최북이라 하옵니다. 사람들은 칠칠이라고도 하고. 사내는 이제 깎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곧이어 술상이 들어왔다. 우나야, 이 그림을 좀 보아라. 네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선비는 술상을 차려온 기생을 향해 말했다. 소녀가 무얼 알겠사옵니까? 허허,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소녀가 보기에는 심기가 제기를 누르고 있는 듯하여이다. 그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내가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았다. 사내를 보고 있던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내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여인과의 첫 대면이었다. 사내는 성호대감이라 불리는 선비의 조언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이 완성되면 장거리로 나갔다. 그러면 여인이 나타나 그림을 사곤 했다. 사내는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술에 취해 장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사내는 여인의 말을 떠올리고는 몸서리를 쳤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졌다. 눈앞이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등으로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며 눈앞이 흐릿했다. 사내는 쓰러진 채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몸도 개운하고 머리도 맑았다.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깨끗하게 단장된 낯선 방이었다. 머리맡에는
빳빳하게 풀먹인 새 옷과 갓이 놓여 있었다. 사내는 얼른 옷과 갓을 챙겨 의관을 갖춘 뒤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폈다. 처음 선비를 만나던 날 들렀던 술집의 뒤채였다. 부끄러웠다. 여인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사내는 단숨에 집으로 내달아 다시 화선지 앞에 앉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내는 종일 화선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붓을 들지는 못했다.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었을 때도 사내는 어둠 속에서 화선지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내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의 문제점조차 볼 수 없는 눈. 사내는 드디어 자신의 한쪽 눈을 찌르고 있었다. 눈앞에 불이 번쩍하며 지나가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다. 사내는 눈을 움켜쥔 채 옆으로 쓰러졌다. 이런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서자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사내는 귀를 막았다. 한참 동안 귀를 막고 있던 사내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 등에 불을 켰다. 사내는 옷을 찢어 눈을 감싼 다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따금 굳게 담은 사내의 입 밖으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래도 사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폭에는 여인이 힘겹게 살아나고 있었다. 때로 여인은 미소 짓기도 했고 혹은 냉소에 차 있기도 했다. 그것은 내면의식의 추상적 표현 기법으로 중국의 방식을 따르던 화풍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윽고 사내는 다른 화선지를 펼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 사내는 강과 산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오던 산과 강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내의 가슴속에 존재하던 어린 시절 고향의 산이었고 강이었다. 사내의 화선지에는 내산과 외산이 동일선상에 그려지고 있어 산으로 들어갈수록 멀리 있는 높은 산들이 오히려 낮게 보이는 평원산수법에 의한 그만의 화풍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사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림 속에서 마음껏 뛰놀기 시작했다. 사내는 더 이상 고통받는 서자가 아니었다. 산과 강을 벗삼아 꿈을 키워가는 꿈 많은 소년일 뿐이었다.